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2,700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 선 위에서 위쪽으로 오르고 있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4월 셋째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통일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 현황, 그간 인수위 활동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밝히며 단기적 개혁 조치로는 업무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인수위 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의 경우 22만 2천 명분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확진자 정점 확인 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페 음식점 일회용컵 규제 유예 제한, 1만 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 시작부터 어려움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 협조 관계, 공동정부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 위원장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면서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과 여야 공통공약을 먼저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고요? 네, KB국민, 신한, 하나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적용 예정인 주택담보비출 변동금리는 연 3.42에서 5.34%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 3개월 만에 상단이 0.27% 올랐습니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르는 코픽스가 같은 기간 1.55%에서 1.72%로 0.17%포인트 올랐기 때문인데요.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한 달 새 1.72%로 0.02% 상승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또 신용대출금리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금리 상승폭은 어떤가요? 네,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60%에서 4.98%에서 3.90, 6.38%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26%에서 3.43%로 1.17%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연 6% 금리대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만간 연 3%대의 금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셈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53에서 5.18%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하단이 0.032%포인트 올랐고 상단이 0.46%포인트 뛰어 5%대를 넘겼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은금통위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올린 1.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 결정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만장일치 인상 기류가 급변했는데요. 주상영 한은금통위 위원은 중립금리 이상 올릴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기준금리가 2% 안팎까지 오른다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까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2%대로 오를 경우 주담대의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대의 주담대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금리에 이미 향후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돼 있는 데다 대출 수요 감소 이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금리 인하 경쟁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끝으로 코로나19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일상 회복 준비로 분주한 것 같은데요. 업계 현황 어떤가요? 네, 국내 주요 그룹들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줄이고 각종 사내 모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 근무 지침 재조정에 나섭니다. LG그룹 계열사는 현재 50%인 재택근무 비율을 오늘부터 30%로 낮춥니다. 회의, 교육행사, 회식 등 사내 모임에서 인원수 제한을 뒀던 조치도 해제하고 국내외 출장과 외부 방문객의 사무실 진입도 이전과 같이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재 50%인 재택근무 비율을 30%로 재조정하고 사무실 출근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0%가 재택을 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은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되 각 부서별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이 이달 초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을 시작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부터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최대 50%인 재택근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1일부터 국내외 출장 및 대면 회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면서 완화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간 금지했던 대면 회의와 사내 행사, 회식 등을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예, 그동안 재택근무 비율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2년 넘게 이어진 재택근무 문화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사이 기업 문화가 크게 달라지면서 사무실 출근을 오히려 낯설어 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업무 효율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은 서울 신도림, 경기 일산 분당 등에 거점 오피스 스피어를 마련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고 CJ그룹도 주요 계열사 사옥을 거점화해 유연한 출근 행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의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입니다. 이 시각 시황 흐름 살펴보고 와야겠지요. 김혜영 캐스터 불러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홍콩은 오늘까지 휴장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그 밖에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전한 코로나19의 재확산세와 또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후장 현재는 0.09%의 강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920포인트 근처까지는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0.48%대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845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매도폭을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22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2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341억 원, 외국인은 1,16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의 동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데요. 물론 마스크 착용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덕분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동반 상승폭을 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화장품주들은 이러한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도 주가가 함께 가지 못했었지만 오늘 상해 봉쇄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현재 10% 가까운 상승 가져가주고 있고요. 올리패스는 12%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현재 5.89% 상승한 5,9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정부가 전면 봉쇄해서 이제는 차등 봉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확산세가 아직 정점까지는 달하지 않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성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자동차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게 상해이다 보니까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관련주 사이에서 공매도 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주가에 영향 주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현재 6.15%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동화기업도 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현재 4%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탑10 확인해 보면요. 실시간 검색 상위 5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흐름이 엇갈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주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 4분기에 부진한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이던 조선주가 약세 보이면서 한국조선해양도 함께 낙폭 가져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JTC 일본의 여행 중단 장기화에 관리 지정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진매트릭스의 자궁경부암 치료 후보 물질이 국제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에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지만 오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소폭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6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마니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죠. 사료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국내 주요 파우치 닭가슴살 생산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2,04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성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의 동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 중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각 특징 흐름을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이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1분기 실적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기존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좀 호실적 전망이 좀 나오면서 최근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에 따라서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제 마진도 강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최근 이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상사주들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모처럼 만에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 역시나 지금 화장품 섹터가 오늘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장주격인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호실적에 또 수급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말씀이신데 SK 이노베이션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에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비교적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강세네요. 아모레퍼시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쪽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급등과 더불어서 이런 정제 마진 강세에 힘입어서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주들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이노베이션이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상반기에 계속해서 지금 정유업황의 그 초호황, 시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제 유가와 정제 마진의 동반 상승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좀 주가에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부분이 이제 적자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신규 공장이 이제 헝가리 신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배터리 부분 쪽이 이제 BEP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가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런 하반기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SK 이노베이션 실적으로는 하반기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장 초반에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고요.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로 허용했었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것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권 교체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총대를 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총대를 좀 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보건복지부가 일단 원격 진료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 물론 아직 뭐 시행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차기 정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 위한 어떤 여론몰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고요.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것을 화답하듯이 우리의 이제 어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또 바로 멘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서도 뭐 몇몇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의 어떤 뭐 갈등, 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격 진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될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우리가 과거 몇몇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이제 시행하려고 했어요. 몇몇 뭐 이유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의사협회장께서 삭발도 하시고 정말 뭐 완전히 뭐 들어눕겠다라는 식으로 결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뭐 그 퍼포먼스를 했죠. 아무래도 의사협회라는 분들이 우리나라 뭐 최고 엘리트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정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 정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이제 물러가는 정부에서 추진을 말을 꺼내놓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인 의사협회의 과연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저는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죄송합니다. 다 뭐 상관없이 과연 지금 의사협회가 아직까지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관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비대면 진료는 이 의료계 반박이 가장 심해서 22년간 표류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반대 측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뭘까요, 그럼? 일단은 뭐 그 의료 질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밀집 지역 같은 데서는 정말 번화가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치과 하나 하더라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 그럼요. 예. 내과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 눈치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면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뭐 점유라든지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유명하다라고 소문이 나면 다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니까 이건 지역과 거리랑 상관없어지니까 의료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뭐 실질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영상으로 보냈는데 영상 과정에서 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오진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얘기도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엔터테이너라고 불리우는 TV에 나오는 의사분들 쪽으로 뭐 일부 좀 쏠림 현상, 그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또 의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 의사협회들의 자신들의 골목상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료를 이제 뭐 원거리라든지 아니면 고령층에서 해보니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만큼의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게 어쩔 수 없이 의사협회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험을 해본 게 하나의 변환점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진료 경쟁력이 좀 그렇죠. 높아질 수도 선택권이 있는 늘어나는 점이- 거죠. 예, 예. 그럼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원격 진료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또 냉정하게 보면 원격 진료가 시작이 된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거기는 진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강원도 산골에서 읍내까지 나오려면 뭐 몇 시간 차를 타고 나와야 돼. 네, 그런 거니까 거기는 원격 진료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자.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그다음에 아주 고령층,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치가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네. 이런 분들부터 이제 풀자라는 건데 뭐
의견 다 서로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방향들이 의사분들의 어떤 뭐 그 기득권 쪽으로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설적인 논쟁이 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문제 있으니 고쳐달라. 하지만 우리가 또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전향적인 좀 토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싸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표류하고 있는 어떤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굉장히 뭐 해보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밤에 아플 때 정말 뭐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습니다만 지방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정말 뭐 밤 12시, 1시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연간 한 5천억 정도, 500억에서 그 이상 정도 지금 이제 관록할 만한 성적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성적표라고 내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위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등 원격 의료 산업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쪽 섹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태스크포스 구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TF팀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정해진 구성에서 한 명씩 빼다가 TF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책 시행이랑 무슨 상관 있죠? 아주 먼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검토 단계죠. 네. TF팀이 결성이 돼서 이게 돼서 진짜 좋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조직이 되고요. 예산이 따와야 되는 TF팀은 예산도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 쪼개기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한다? 너무 앞선 얘기다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의사협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과거 정부 지금 물러가는 정부보다는 현 정부 쪽 가깝기 때문에 일견 뭐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디지털 영상과 관련된 것들 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아니면 영상 모니터 관련된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점 하나 찍히고 아닌 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검증된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도 이런 디지털 기기 쪽으로 좀 해야 되고요. 환자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화로 제가 배가 아파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제가 체온을 재서 전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혈당을 전송한다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발달이 되겠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의외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법 제안은 아직 시작 단계다. 뭐 수혜 섹터를 찾는 건 아직은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제 예. 아직까지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냉정히 평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혜 섹터를 찾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보편화된 상황이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IT 공룡인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이 원격 진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뭐 그 지금 최근에 예. 여러분들 자제분들 뭐 대학 수능을 보면 1등서부터 의대를 가죠. 그렇죠? 쭉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 분들이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 가는 친구들은 한 3, 4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말고 이과에서도 1등은 뭐 컴공이라든지 전자공학과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그 대거 인력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키워놓은 거고 지금 이제 제 또래들이 거의 임원급 부장급들 되니까 네. 그 또래들이 생각고 거기서 한 3, 4등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갔어요. 정확히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졌죠. 근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적으로 냉정하게 우리 뭐 따질 건 따져 그렇게 높은 성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따지면 우리가 단순하게 선진국이 아니 우리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사단체로 하여금
반박의 논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T가 원격 진료 사업을 해외에서 서비스했다고요? 국내에서 하다가 막히니까 예, 결국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국내에서 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KT 여러분 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최근에 물론 MSCI에서 편입 문제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통신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통신 자원이라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진출한다고 그랬고요. KT 같은 경우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민간인 SKT보다는 기관 산업 물론 이제 민영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기관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KT가 이런 쪽을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제 원격 진료가 선도가 된다라면 라인은 KT 라인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격 진료가 법제화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에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쭉 길게 달고 그렇죠. 내려온 예.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종목들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유의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죠. 5월 초니까 네. 이제 불과 한 보름 있으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약과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되겠죠. 지금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죠. 일부 공약들은 폐기가 확실히 되고 있고 또 일부 그 공약은 정책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공약 관련주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원격 진료 앞으로 저는 이거 언젠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원격 진료 한다라고 봤을 때 가야 할 길이고. 가야 할 길은 맞아요. 예. 가야 할 길은 맞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주들이 주택 250만 원 건설하냐? 그거는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되고 과거의 의사협회라는 우리나라 거대한 이익단체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법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익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지금 뭐 의사협회라든지 뭐 약사협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수혜주를 찾고 싶은데 탑픽 종목이라고 아니요, 꼽을 수 지금은 있을 수혜주가 만한 게 없습니다.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시면 네. 다 물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애플카도 실체가 없는데 들어갔다가 다 물린 것처럼 이런 쪽들에 우리가 돼서 뇌피셜로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엄청난 고생. 이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안 될 경우에는 너무 이게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원격 진료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550달러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격 진료 법제에 앞서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여쭤봤는데 일단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IS의 니지환 대표 증시 전망해볼 거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올해에만 20조 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도 매도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매도 규모가 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맞물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시기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이제 달러 강세에 조금 더 기름을 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달러가 강세하로 갈 때는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제 초반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이 조금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을 놓고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 자금의 이동을
환율 차에 의해서만 딱 볼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율 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성장성과 모멘텀이 형성되는 곳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증시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IT 종목 위주의 단기적인 매도세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등 대규모로 나오면서 수급이 손 마이너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은 분명히 맞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수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멈출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교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일반적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다가 이후에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하로 갈 때 결국은 이제 강세된 달러를 들고 미국 시장에서의 그 금리 상승, 그 금리 인상 초과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면 단순하게 환율 차이에 의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곳에 그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이머징 마켓에 재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3월달에 우리나라 그 외국인의 주체별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예상했던 대로 유럽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영국계 자금이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캐나다계 자금도 1조 3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사실 우리 증시에서 매도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영국계와 캐나다 자금이 차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동계나 아시아계는 소폭 매수했는데 특이한 점은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3월 달에 달러가 강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1조 2천억 정도 우리 증시에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수치가 크진 않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달러 자체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자금이 유출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에는 좀 반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환율 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자금이 온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영국계 자금의 이탈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국이 2위에서 탈퇴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그 행정적인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영국계 자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투기성 자금이 대부분 영국계 자금으로 분류가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지금은 증시의 단기적인 리스크로 일단 이탈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그 미국계 자금이 1조 2천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는 부분은 미국계 자금은 대부분 그 연기금을 비롯한 정상적인 중장기적인 자금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투기적 자금은 이탈되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 증시에서 이 나가야 될 자금들이 나간 이후에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역전되는 시점이 외국인 매수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신다면은 매도의 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4월 중 혹은 5월달 정도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금들이 이전에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그 섹터나 물량을 들어올리는 바스켓 거래보다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그 섹터에 뭐 5G나 2차 전지나 혹은 뭐 자율주행 등 같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했다라면 지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개별 종목 위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성장성과 모멘텀이 형성되는 곳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이 철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좀 얻어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엔데믹과 관련된 종목은 거의 이제 뭐 양치기 소년처럼 예전에 기대감으로 왔다 실망감으로 나가고 기대감으로 왔다가 실망감으로 나가고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 관련된 종목들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은 이제 분명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이전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거칠 때마다 엔데믹 바람이 불었다면, 오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폐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본격적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이제 엔데믹 시점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의 이동상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엔데믹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처럼 그 모멘텀에 기반한 단기적인 거래보다는 실적이 실제로 나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이번에 실적 시즌을 거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경기 민감 분야 혹은 뭐 철강이나 기기와 같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이냐를 놓고 엔데믹이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흐름을 본다면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한 개별 종목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크루즈를 비롯한 여행주나 혹은 항공주들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서 예상치의 가이던스보다 좀 높게 미래가 좀 예측되고 있고, 분기별로 본다면 1, 2월 실적이 적자지만 3월 이후에 흑자 전환하는 엔데믹 기업들이 뭐 여행이나 항공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고 있고, 이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경기 확장주 쪽은 오히려 엔데믹 시점이 다가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엔데믹이라는 모멘텀 자체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섹터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턴라운드를 하고 있는 여행, 항공, 카지노, 소비나 유통주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접근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이 컸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을 거치면서 경기 확장 쪽, 뭐 기계나 철강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이 좀 선반영해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종목과 정책에 기대서 혹은 그 엔데믹 모멘텀에 기대서 이미 이제 선반영된 종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접근은 제가 볼 때는 4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오히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그 시점에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됐을 때 하락하고 이후에 상승하는 그 흐름이 이제 진짜 좋은 흐름인데, 그렇게 본다면 굳이 과거에 이제 엔데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금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전략 필요하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실적과 관련된 부분, 혹은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주춤할 때 오히려 그 엔데믹과 관련된 부분이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월, 5월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엔데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엔데믹 수혜주 기대감만으로만 보지 말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하시면서 또 실적 개선 업종으로 여행, 항공, 카지노, 소비, 유통주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하이 봉쇄로 중국의 2분기 GDP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장쑤성과 저장성 등의 주요 도시 전면 혹은 일부 봉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엔데믹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4월과 5월에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배경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소비와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도 이 엔데믹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경기가 양측 쪽이 반영되는 쪽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이 그 엔데믹과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맞이했었는데, 이제 안타깝지만 중국이 그 상해 봉쇄 조치가 지금 이제 증시를 짓누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반감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그 상해 봉쇄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크게 금융과 관련돼 있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준율을 인하했는데요.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기준금리인 대출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금융 관련돼 있는 완화 정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융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두 가지로 상당한 이제 증시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작년에 중국이 규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증시에 대한 채찍을 내렸다면, 지금은 이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당근을 줘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상해 봉쇄 조치로 상당히 이제 지금 단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면서 엔데믹 형태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맞냐 안 맞냐 논란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 물류 대란 혹은 원자재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리고 저가형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유발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해 봉쇄 조치가 오늘 그 테슬라 공장을 재개로 해서 일부 풀리면서 절반 정도 반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이제 또다시 뭐 서한을 비롯해서 다른 대도시에서의 봉쇄 조치가 연이어지면서 지금은 아마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엔데믹 시점에서 뭐 중국만 영원히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머물 수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역시 이제 한 바퀴 좀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유발 효과가 좀 악재로 작용될 뿐이다 하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면 결국 이제 시장은 중국의 그 이번에 지준율 인하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주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는 경기 부양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 증시도 지금 단기적인 이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좀 관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기서 중국 증시의 모멘텀을 바닥권에서 조금 접근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핵심 모멘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오는 실적,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적용되는 엔데믹,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증시 반응,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우리 증시의 엔데믹,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결국 이제 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소비나 혹은 일부 이제 유통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이런 종목 쪽에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이제 수요와 관련된 여행, 항공, 소비, 유통,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중국 관련된 부양책에도 포함되고 실적도 개선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그 단기적으로 타업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실적 시즌 발표와 더불어서 거의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IT 부품이나 반도체 일부, 은행을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앞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다시 또 상승 전환 0.01% 강보합권에서 2,696.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역시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기관도 912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만이 1,22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실까요? 오늘 일단 반도체 업종 좋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0.45% 올라오면서 66,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 SK 하이닉스도 0.9% 오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정거래일 대비 0.59% 내리면서 919.0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실까요? 역시 코스닥 측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1,626억 원 순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357억 원, 1,202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시죠.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2% 이상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46만 7,8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오늘 좀 보합권의 움직임 나오는데요. 펄어비스의 주가가 4%나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1.83%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